포트 운용 관련된 그런 내용 중에 리스크 관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년 내내 끝까지 거의 침체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계속 투자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완전히 또 바뀌셔서 이제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시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면 되는데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니까, 그러면서 제 의견도 드려야 되니까 의견을 드리지만 어쨌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제를 드리면, 볼라틸리티 변동성 인덱스죠. 얘가 8월 5일 2일과는 천지 차이로 8월 5일에 60이 갑자기 넘어가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지금까지도 드물었지만 이 정도도 이렇게 올라간 게 어느 정도냐면, 보시면 이 빅스는 거의 금융위기급입니다. 금융위기 때 한 번, 코로나 때 한 번, 딱 이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는 안 가라고 하는 말도 어느 정도 그럴듯해 보이고, 빅스 투자에 관련된 옵션 거래에 의한 수급에 의한 하락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급등을 해서, 그것도 이 금융위기 코로나급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시장이 이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그것도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서 그럴까 아닐까 막 하는 중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한참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갑자기 고꾸라지는 이런 장이 올 수 있는가? 예, 이게 우리한테 커다란 충격과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주는 거죠. 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항상 이 시장을 볼 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소멸성 지식이 아니라 영속성 지식이다. 소멸성 지식은 뭐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냐, 이 앞에서 말하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이 뭐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지만은, 영속성 지식은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어째서 또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럼 또 준비해야 하는가, 대비해야 되는가라는 걸 말하는 거라면, 사실 연금 포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오늘 첫 번째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날 거다. 일어날 수 있다. 특별히 지금 지나간 40년 동안의 빈도수보다 더 빈도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우세하다. 왜냐하면 옵션 투자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고, 왜냐하면 ETF 증폭 효과가 가져올 만큼 ETF가 전체 자산에서 이제 만약에 간접 투자 상품으로 하면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전에 여러분이 알고 계신 펀드보다 ETF가, 예전에 그 간접 투자 상품 대표였던 펀드보다 ETF가 더 많습니다. 전체 간접 투자 상품의 50몇 %를 이제 ETF가 차지하는데, ETF는 다음번에도 필요하면 다뤄야 되는데, 뭐냐면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삽니다. 그럼 어느 건 무조건 안 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S&P 500에다가 돈을 넣으면 S&P 500에서 1위, 2위, 3위, 4위 가는 그 비중대로 사다 보니까 애플, 엔비디아 뭐 이번에 오늘 3위로 떨어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작위적으로 사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를 때 더 강하게 오르고요. 왜냐하면 ETF에 들어온 돈이 안 그래도 올라 있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일반적으로 혼자서 개인이 살 때는 이거 너무 올랐는데 이럴 수 있는데, ETF에 돈을 그냥 나는 S&P에 넣었는데 그 돈이 그냥 엔비디아를 사버려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갑자기 이빠이란 말이 엄청 올랐는데 더 오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장님처럼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생각 없이 밀어 올립니다. 그냥 돈이 들어오면 그냥 툭 사고. 개인이라면, 기관이라면 손이 잘 안 나가죠. 엔비디아가 폭등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ETF로 돈이 들어오면 그냥 사버리기 때문에, 특히 장 막판에 그냥 확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오른 날은 끝에 가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요번처럼 시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도,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펀더멘털적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원인은 엔이 약하고 일본이
오랜도록 부양을 해온 나라죠. 돈을 찍어가지고 일본은 그 미국보다 훨씬 더 크게 돈을 찍어서 계속 사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일본은 유례가 없이 ETF를 직접 사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연준조차도 한 번도 ETF를 직접 돈을 찍은 다음에 ETF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채권 관련해서는 지난번 코로나 때 했지만 연준은 찍어서 그 은행에다 집어넣는 역할만 하지 직접 자산을 사가지고 가격을 올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간접적으로 정크본드가 가격이 올랐죠. 코로나 때. 왜냐하면 부도 안 나게 하려고 그 당시에 등급 낮은 채권을 연준이 사주겠다라고 발표만 했고 실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다 회복돼 버렸어요. 가격. 근데 일본은 벌써 그 수십 년간에 걸쳐서 계속 지네가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일본 ETF를 사왔습니다. 그런 나라다 보니 당연히 특이한 현상,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유명하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그래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캐리 트레이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김서방이었을 텐데 아마 각자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인데 일본 와타나베라 그래서 제일 이제 유명한 그런 정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파급이 나타났고 최근 들어서 이 옵션 투자하기에 가장 대상이 됐던 게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이었기 때문에 나스닥 위주로 빠졌다. 그리고 그 빠진 날짜를 보면 7월 16일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사태만은 아니면 몇 가지가 겹쳐서 계속 옵션 트레이딩에 대한 그런 변동성 증폭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았다. 이렇게 말한 제 설명이 크게 그렇게 하자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이어서는 아니고요. 아마 향후 지나간 10년 동안 나타난 빈도보다 앞으로 10년 더 나타날 겁니다. 이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이런 비슷한 이런 옵션 트레이딩에 의한 급락, 시장에 며칠간에 걸쳐 고민해도 답을 못 찾았던 하락을 언제 경험했냐면 2018년도 2월 달에 경험했습니다. 2018년 1월까지 정말 장이 기술주 위주로 올라가고 있었고 저도 그때 한창 2018년 1월 달에 뭘 샀냐면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가 사모펀드 운용 자문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샀던 걸로 기억나는 게 그때부터 저희는 저기를 거래했기 때문에 SMH라든지 아니면 BOTG라든지 로봇 그런 쪽도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했던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이 그냥 대거 폭락을 했어요. 어느 날 2018년 2월 한 15일인가 그랬는데 그로부터 지금 이제 나타난 일인데 이 기간이 확 짧아지고 있고요. 더 짧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연금 포트를 운영하고 이런 쪽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단이 자주 일어날 건데 자주라는 건 오해는 하지 마시고 1년마다 일어날 것도 아니고 사실 예전보단 주기는 짧아질 것 같아요. 원래는 10년 유기설이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투자 공부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조금 제가 좀 이따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여러분에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 침체는 여러분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럼 저는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요. 이런 겁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침체를 딱 단정적으로 판정하기가 시장에 알아채기 어렵다고 보면 지금 이제 데이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맥락은 이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과연 내가 시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못 맞히는 거냐? 그렇지 않은 영역이란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들은 미리 알면 시장에 알면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쇼크를 받은 일들은 시장이 모를 때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그걸 대비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 이거 뭐냐면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거 소프트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설문으로 이제 답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바꿔놓은 건데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회색이 뭐냐면은 침체거든요. 침체 때마다 보시면
풀 때,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라는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지금 경기가 좋아, 나빠라고 느끼는 건데 이 경기가 좋다고 느낄 때 다 박살이 납니다. 에리말로 개 박살이 나는 이 침체는요, 다 보시면 보세요. 여기도 까만 점이 110에 있을 때 지금 얼마인데 지금 63 이런 정도밖에 안 해요. 여기 보시면 지금 77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이 그런데 예전에 대폭락이 있던 침체 직전에는 다 100이 넘어가는 막 무슨 얘기예요? 1년씩 조사할 때 소비자 심리가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침체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수직 낙하해 버려요. 여기서 침체가 시작될 때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로 직전까지 좋다고 느꼈으니까. 침체 현상이 나서 주가 폭락하고 막 난리 나니까 이 심리가 나빠집니다. 소비자 심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요즘 경기 나쁜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요즘 괜찮습니다 라고 할 때 침체가 왔어요. 항상. 아닐 것 같죠? 저는 지금 거꾸로 돌아보면 한 3-4번 정도 직접 경험했는데 맞습니다. 2008년도에도 직전까지도 계속 침체 아니다.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침체가 폭락이 시작된다. 왜? 연준이 알아챈 거예요. 경기가 진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써놨잖아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때 막 주가 내려가니까 이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방어가 된다. 그래서 사지 마라. 언제 사라 그랬냐면 제 투자의 지도 책에 보면은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를 연준이 내리다가 멈췄을 때 이때부터 사라라고 돼. 왜?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침체의 침체 반응의 시작이에요. 이전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침체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잠시 동안에도 오해할까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 요번에도 이제 연준이 이번 9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이 잭슨 홀 미팅 곧 나오겠지만은 9월 달에 내리면 그럼 대표님이 말한 대로 하면 이번 9월에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침체 반영되고 그러니 지금 사지 말고 당신 말한 대로 하면은 금리 인하가 끝날 무렵에 가서 사라는 게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레짐 체인지를 일어났다.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들인데 제가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게 뭐냐면 자 보시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 연준이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하면요. 중앙은행이 원래 침체의 징후로 첫 번째 제일 많이 꼽는 게 뭐냐면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높아지는 거. 역전 현상을. 그래서 재작년 내내 들으셨죠? 장단기 금리가 재작년에 특히 22년도에 제일 많이 나왔고 23년도에도 계속돼 왔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침체 온다. 그런데 보시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요즘 무슨 말 나오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될 때 꼭 침체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주가 폭락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침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연준이 알아채리고 금리를 내리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됩니다. 보시면은 요 밑으로 내려간 게 역전 상태거든요. 쉽게 말하면 장기보다 여기 보시면 10년에서 2년을 뺀 거를 이제 이 음영으로 나타냈으니까 플러스가 났다는 거는 10년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만약에 2.5라면 10년 빼기 2년이 2.5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번에 2023년도에 22년도부터 해가지고 23년도까지 역전이 났다는 얘기는 10년보다 2년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때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땠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코스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침체 역전이 된 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역전이 해소될 때 다시 플러스로 올라올 때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다시 10년이 2년보다 더 높아질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해요. 보시면 역전이 해소될 때 하락합니다. 역전이 해소될 때 하락의 시작이에요. 이번에도 그래서 왜 자꾸 말이 많이 나오냐면 지금 이제 해소되기 시작하거든요. 조금 있으면 역전이 아니라 이제 다시 10년이 2년을 앞서가는 더 높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의 그런 얘기들처럼 침체는 오히려 금리를 연준이 처음 내릴 때부터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라는 말과 얘가 일치하는 거예요. 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역전이 해소되는데 이때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금 두 가지 설명드렸지만 그걸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같은 지나간 40년 동안의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시대가 아닌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대가 대표적인데, 제가 자꾸 물가 때문에 70년대 얘기를 하는데 70년대만 유일하게 미국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인데요. 고물가 시대를 보면요, 반대로 고물가 시대에는 역전이 끝나고 정상화될 때 주가가 오히려 세게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보시면 역전이 끝나죠. 역전이 끝나고 다시 정상화될 때 주가가 올라요. 역전이 끝나고 정상화될 때 주가가 오릅니다. 고물가 시대는 반대라는 거예요. 다우지수 올라가는 걸 보시면 아시겠죠. 왜 그러냐? 고물가 시대에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오히려 기본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다시 또 이제 회복하는 그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그걸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그런 걸로 보면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는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빠지면은 침체가 오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처음 내리는 그런 시기부터 오히려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한다라가 맞았다면, 지금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데, 어쨌든 지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초점은 뭐냐면, 알 수 있었느냐, 예측이 가능하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낙관적일 때 쏟아져 내리기 때문에, 낙관적일 때 침체 폭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지나간 8월 한 주, 두 주 지나간 주처럼 막 그 실업률 같은 거 같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같고, 침체 아니야 막 이러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주가가 폭락하고 침체가 오지 않습니다. 왜? 진짜 침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관적일 때 와요. 보시면 지금은 거꾸로 미리 23년도에 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바닥을 찍었습니다. 바닥을 찍은 지 지금 1년이 넘어가요, 지금.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전부 다 낙관적인 고점에서 침체가 이제 시작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그 예고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리 지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라는 게 있고, 하나는 또 미시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요걸 써놓은 건 뭐냐면,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코인시던트라 그래서 동행 지수를 봅니다. 아까 미시간이나 컨퍼런스 보드는 그게 다 선행 지수거든요. 선행 지수다 보니까 틀려요. 보시면 먼저 내려가죠. 그러나 침체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컨스턴트가 그래서 동행지수를 보는 이거. 동행지수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경기가 한참 좋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침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저는 이제 올해 그런 얘기를 해왔으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침체는 예고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거나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좀 더 전문적인 방법을 사용하자면 이런 투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 같은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저희 같은 전문 투자자들 같은 건 이렇게 뭐 한 5-6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CDS라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말하는 부도 옵션, 이것도 옵션인데 옵션 투자를 하거나 팩터들을 가지고 그 팩터에 대해서 반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상대를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면 성장주가 한창 올라갈 때는 가치주를 사서
이 부분들을 포트폴리오로 섞음으로 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현금 보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좀 위험이 예상이 될 경우는 현금을 좀 30%까지 늘렸다가 떨어지면은 현금을 집행했다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다시 현금을 줄여서 이렇게 현금 보유량을 전체 100% 중에서 투자를 70%만 하고 60%만 하고 50%만 하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인버스 ETF라는 거를 조금 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겠고, 자산 배분을 활용한, 저희 같으면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요 중에서 이제 뭐 현금 보유를 활용한 거라든지 자산 배분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산 배분을 활용한 리스크 관리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시나리오별로 확률을 이렇게 각각 정해가지고 그 확률별로 자산 배분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 침체냐 침체가 아니냐, 이거. 두 번째,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거냐 안 올라올 거냐. 그래서 인플레 재점어와 디스인플레,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예전과 같은 저 물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커다란 힘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힘이 경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제 금리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지만, 경기가 지금 당장 이슈면 경기가 이대로 넘어갈 거냐, 고금리에 의해서 침체에 빠질 거냐라는 그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타났던 인플레가 잘 조절돼서 이제 인플레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에 있을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플레가 다시 살아날 경우에 침체에 떨어져도 인플레가 살아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질 못해요. 오히려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볼코 때도 그랬지만, 그렇게 될 경우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도 오르니까 이게 최악이죠.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인플레가 조절이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은 좀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방어를 하고 시간을 줄여서 다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과거의 사례들. 만약에 경기가 좋다면 당연히 경기가 나빠져서 주식시장이 하락할 요인을 방어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인플레가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경기는 좋아서 무너질 건 없는데 그 연준이 다시 또 금리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에 의한 제한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은 경기도 문제가 없는데 인플레이션도 잘 조절이 돼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까지 하는, 더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거는 뭐 최적이겠죠. 최고의 사례겠죠. 현재 시장은 경기 침체라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의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죠. 경기가 양호한데 인플레가 다시 올라올 거냐, 경기가 양호한데 인플레가 잘 조절될 거냐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는 경기가 양호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면 디스인플레가 요즘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관리가 되고 있죠. 다만 저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좋고 인플레이션도 조절되는 거에 의해서 올해 하반기는 끝에 가면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들어가서 어느 대통령이 나오든지 간에 이제 경기가 실제로 침체에 안 빠진다 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지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또다시 부양이 일어날 경우 인플레가 꿈틀거릴 수 있고, 이럴 경우 이게 심하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많이 인플레를 움직이게 되는 요인, 예를 들면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인플레 관련돼서 더 심하게 자극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채권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가 딱 되는 그 주간에 어떻게 했냐면 미국 국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미국 국채 자기는 투자 안 한다, 이런 얘기하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재점화되면 금리가 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에서 연준이 계속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얼마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장기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저는 현재 시나리오는 인플레 재점화 시나리오를 아예 부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발표가 나면서 실제로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침체는 아니지만 경제 지표는 예전처럼 좋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 하반기 한 9월,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미국 채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 고객들한테도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의사소통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한국 국채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보다 2단계나 더 빨리 하락을 그 금리 인하를 반영했기 때문에 한국 국채는 팔아서 요번에 떨어졌을 때 이제 조금 더 기존의 포트를 더 보강하는 데 쓰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실행을 해오고 있는 거죠.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맞지 않아도 또 생각지 않은 리스크가 발생을 해도 전체에 덜 충격을 주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산을 배분해야 되는 거죠.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싱가포르인지 어떻게 한 그 교육회사하고 조인해가지고 월드가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무슨 교육을 하나 벌써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교육이 그거예요. 뭐냐면 주식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투자가 아니다. 주식, 채권, 뭐 여러 가지들을 자산들을 원자재, 뭐 외환, 뭐 여러 가지들을 이해하고 얘를 시기에 따라 비중 조절해 나가는 거, 이것이 투자다. 투자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실제로 그 얘기가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산 또 하나를 이해하는 것조차 너무 힘듭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3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퇴직연금이나 계좌에서 채권을 사드렸어요. 그것도 직접 채권을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작년 같은 시기에는, 왜냐하면 채권이 워낙 급락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드렸지만 그 채권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때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 사이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왜 사라 그랬냐 뭐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확 중간에 오랫동안 안 오른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분들은 다 어떻게 비교하시면 주식하고 계속 비교하세요. 주식 수익률처럼 안 나온다고 채권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서로 비교해서만 하시는 거니까. 1편은 또 당연하지만 사실은 자산 배분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개인들은 자산 배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지수로 생각합니다. 내가 4개를 갖고 있으면 나는 4가지로 자산 배분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자산 배분은 이렇게 가지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관관계로 말해요. 보통 뭐냐면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는 거 같은 걸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가면 얘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 개별 종목도 포트폴리오로 4종목을 갖고 있으면 이놈이 문제가 생겨서 극단적으로 상장 폐지되더라도 나머지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없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분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고객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전부 다 주식이 올라가면 다 같이 움직이는 것들을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분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분산이 잘 안 되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들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작업들은 거의 제가 한 25년에서 30년 됐잖아요. 이쪽에서 그 직업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을 같이 보유할 수 있었지, 일반적으로 개인이 이런 것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뭘 하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위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한적인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이 방법에 대한 지식조차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인생관은 어떠냐? 어떠냐면 행복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인생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직업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고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고 정확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행복까지 이뤄가면서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허용되는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 공부를 하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관점으로 오늘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앞에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개인은 수준이 다르다,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관리를 해서 제대로 해내는 걸 통해서 대가를, 어떤 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직업으로서 이 일은 정확하냐 못하냐가 다릅니다. 굉장히 차이가 있고요. 더 많이 아느냐, 더 많이 경험했느냐, 더 정확하게 아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지금까지 제가 젊은 시절부터 주식 분석부터 시작해서 웰스 매니지먼트 하는 PB 시절, 그 다음에 뭐 지점장, 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하던 경험들을, 고객을 수도 없이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그들을 이해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것들은 저의 어떤 직업을 위해서 사용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 이 소멸성 지식이고 영속성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소멸성 지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속성 지식에 굉장히 더 많이 이제 관심과 그런 걸 가지게 된다는 거죠.